네, 안녕하십니까. 금열쌤 최태성입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네. 모바일 게임 개발 제안서 도착했네요. 자, 이 재밌는데요? 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면, 자, 일단 지금 게임 이름이 못못을 찾아서예요. 네, 못못을 찾아서 게임 이름이. 자, 보니까 이제 개발 목적은 우리 인쇄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 참 건전한 게임입니다. 그죠? 줄거리 보면, 자, 주인공은 지금요, 과거로 돌아가서 1377년 충주 흥덕사에서 발견한 금속 활자본 상권을 가지고 인쇄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인쇄본을 지금 나눠주면서요, 무엇이 우리 유산임을 홍보하면서 명성 포인트를 쌓고, 포인트. 자, 목표치에 도달해서 프랑스에 있는 그 학원을 되찾아오는 것. 요게 핵심이네요.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이 이렇게 또 게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고려시대 그 인쇄술을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인쇄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쇄술에 있어서만큼은 목에 좀 힘을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활판 인쇄물 모두 메드 인 코리아.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담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란이 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코리아가 아니네. 이건 메딘 신라네, 신라. 그죠? 자, 여러분들, 고려는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이 침입을 하는데요. 개경이 함락당했을 때, 이때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을 하냐면, 부처님의 말씀, 즉, 초조대장경을 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왜요? 부처님의 은덕을 빌어서 이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겠다. 아니, 지금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경전 그거 목판을 만든다?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목판 인쇄물을 전쟁 과정에서 만들려고 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1170년에 무신정변이 벌어집니다. 이 무신정변은요,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요, 정말 고려의 그 존망이 걸린 아주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민족이죠. 바로 몽골. 그 몽골이 침입을 한 겁니다. 당시 고려가 겪은 그 문화재 손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유산 그렇게 싹 쓸어버리는 이런 행위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볼까요? 우선 황룡사와 그 9층 목탑이 불에 탑니다. 정말 여러분들,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만 해도요, 아파트 20층 높이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걸 왜 불태웁니까? 몽골 나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조대장경도 또 함께 소실이 됩니다. 정말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란족을 물리치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불타버린 거예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자, 몽골의 침입으로 이렇게 초조대장경이 탁 재더미가 되니까 다시 만들어요. 다시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죠. 근데 사실은 이 제조대장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렇죠. 팔만대장경. 대중적인 이름이잖아요. 그죠? 바로 초조대장경이 불탔기 때문에 몽골의 침입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다라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은요, 정말로 8만 장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 한 장, 이 판 한 장, 이런 것들이 8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판 한 장에
쓰여진 글씨만 해도요 640여 자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목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글자만 실수해도 그 판 다 버려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느낀 게 뭐냐면 한 글자 새겨놓고 부처님한테 절 한번 하고 한 글자 새겨놓고 또 부처님한테 절 한번 하고 아 정말 불심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바로 고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은요 그 합천 해인사의 그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팔만대장경은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 그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과연 이 목판을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는 이 장경판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장경판전의 비결은 또 뭘까요? 팔만대장경을 만든 고려인들도 참 대단하고 그거를 몇백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관했던 조선인들도 참 대단하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장경판전 보면요. 자, 보시면 뭐가 좀 독특하죠? 뭔가 그냥 기본 그 건물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 어디에서 지금 찾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창문 창살을 한번 보세요. 이 창문 창살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두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뒤쪽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맞바람이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람을 이 안으로 쭉 불러들여가지고 내부 공간을 아주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것이죠. 팔만대장경이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 목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판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습기입니다. 습기. 이게 습기가 이제 들어와 버리면 그 목판이 뒤틀려 버리면 이게 찍히겠어요? 안 찍겠어요? 인쇄할 때. 안 찍히죠. 그러니까 이 뒤틀려 버리면 그 순간부터 목판의 생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정말 오늘날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섬 현상도 막 일어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도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것이죠. 아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자연을 이용해서 습기 제거 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집에 습기 제거한다고 해서 기계 같은 거 사놓고 막 여름 장마철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냥 자연 그 자체를 활용해 가지고 습기를 제거하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진짜. 그죠? 자, 이럴 땐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와 정말 근현대사의 혼란을 거치게 되면서 전통 문화의 그 맥이 끊긴 거 정말 아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인쇄물 얘기로 한번 돌아보죠. 자, 목판 인쇄물은요, 책 한 권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죠? 그냥 찍어만 내면 되잖아. 그럼 찍어만 내면 그냥 큰 페이지가 막 나오는 거니까요. 찍어만 내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다양한 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죠.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 목판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책을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를 소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자, 한편 금속 활자는요. 목판 인쇄소가 좀 다릅니다. 금속 활자는요. 한 글자씩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를 소량으로 인쇄하는데 아주 유리하죠. 자, 이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요. 상정고금 예문인데 남아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은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거의 100년이나 앞선 거라고 하는데요. 전자 선조의 그 학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책에 대한 욕구, 공부해야 된다는 욕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이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냐면요. 청주예요.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한 거죠. 여러분들 그 청주에 고속버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청주 쪽에 들어가시면요, 직지의 도시, 뭐 직지의 고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 같은 것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거기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국내에는 없어요. 이건 지금 어디 있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지심체 요절이 병인 양요 때 그럼 프랑스가 약탈해 간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질문 나오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예. 물론 이 병인 양요 때 그 외교장과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에서 정말 귀중한 이 책들이 프랑스에서 노략질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직지심체 요절이 노략질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1886년 그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인 그 프랑시가요,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기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모바일 게임 제안서. 여기 이제 이런저런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기록상 가장 오래된 그 상정 고급 예문은요, 1234년에 간행됐고요.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군의 격퇴를 염원하며 제작되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초조대장경이죠. 단군 신화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 불국사 3층 석탑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 이거는 신라시대 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한 설명이고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그렇죠. 바로 직지심체 요절. 그 다음 유교적 합리주의에 바탕한 기전체 서술,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로 본다면 삼국사기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장 오래된,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쇄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 발전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구텐베르크 성서 이후에 유럽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근대로 진입을 하죠. 분명히 서양의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그 유럽보다 훨씬 더 먼저 금속활자 기술을 활용해서 인쇄물을 만들었던 우리는 왜 유럽처럼 그런 변화의 르네상스를 맞지 못한 걸까요? 물론 알파벳보다 한자가 인쇄하기 까다로웠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그렇죠. 그 선진적 기술이 대중적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한계죠. 유럽은요, 이게 인쇄술을 발달하면서 성경, 그다음에 소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런 책들, 이것부터 찍어내거든요. 대중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를 통해서 나온 이 책들은요, 정말 사회 그 일부 지배층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적들, 뭐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층 어떤 백성들이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 요게 한계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뭐 이런 사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인쇄술의 발달, 유럽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기록하려는, 기록을 남기려는 어떤 그런 욕구,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은 정말 세계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금요쌤 최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근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맞죠? 자, 퀴즈 한번 나갑니다. 주관식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에 나타나는 목조 건축 양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 건물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양식, 땡땡땡 양식. 어떤 게 답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이 공통점은 고려시대의 그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고려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고려 문화는요,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그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두 단어로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본다면 다양성과 개방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고려는요, 이 외국 문물을 정말 자유롭게 수용을 하면서 이것을 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가령 고려청자. 송나라 그 도자기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한 모방에 그친 게 아니라 상감기법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독특하게 정말 재창조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려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다. 저는 고려는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 묘한 나라인데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요. 네, 귀족적이고 화려해 보이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은 말이죠, 불교의 그 사상이 쫙 깔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 그냥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 대단하다. 고려 미술은 정말 철학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이런 것 같아요. 찬찬히 보시고 자세히 보면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요, 이 고려시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사로 만나볼 수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은요, 정말 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게다가 일부는 또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개성 있는 만월대터 이런 게 되겠죠. 통일되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고려 사찰에 갈 때마다 그 건축 양식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절이나 그 궁궐에서 이 처마 아래를 보면 왜 뭐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나무 장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는 한번 이게 저거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거는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기둥하고 이 들보가 지붕 무게를 견디도록 짜맞추면서 이렇게 짜맞추면서 이게 나온 그런 장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심오한 역학적 기술을 토대로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둥과 들보의 그 연결부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가 이제 포라고 합니다. 이제 혹은 공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포의 양식에 따라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요. 고려 전기에는요, 주심포 양식이, 후기에는 다포 양식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를, 자 보세요. 이 포를 이렇게 기둥 위에만 올린 구조, 이것을 바로 주심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 그 사이 공간에도 끼워 놓은 구조, 요거를 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된 고려의 그 건축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데요. 어디부터 갈까요? 자, 먼저 봉정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봉정사는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습니다. 사찰 규모가 큰 편은 아닌데요.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진 극락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사찰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그 칸을 흙으로 메워가지고 벽면을 세웠죠. 가운데에만 문을 내고요. 양쪽에는 그 통풍과 채광이 되는 그 살창을 단 것이 특징인데요. 좀 단순하고 어떤 소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건축물의 어떤 그 위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딱 봤을 때 와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로서의 어떤 그 느낌을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찰이 있어요. 바로 부석사입니다. 자, 이 부석사는요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사찰입니다. 676년에 신라의 승려인 그 의상이 문왕의 명을 받들어 창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선생님,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시대 건축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 틀리게 설명했잖아요. 저기 뭐냐, 의상은 고려 승려가 아니잖아요. 신라 승려인데 어떻게 이게 건축물이 그 고려예요? 이렇게 질문 들어오죠. 잘 아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사찰들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나무죠? 불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의상에 의해서 이 부석사가 만들어졌지만 불에 탄 거죠. 불에 타가지고 고려시대에 다시 만든 그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부석사에 이제 가시면요 정말 굉장히 대단한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조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시면 부석사 소조 열애좌상이 있어요. 통일신라 석굴암 본尊불과 굉장히 닮아있는 고려 불상이 바로 소조 열애좌상입니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을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이제 곧지 않습니다. 쭉 곧지 않죠. 살짝 지금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걸 바로 배을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관용구 중에 왜 고래등 같은 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동양 건물은요 지붕이 정말 거대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 위에 이제 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바로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건축물과 서양 건축물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서양 건축물은요 벽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 그 벽 있죠. 이 벽도 기둥과 함께 하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은 그 흙벽 있잖아요. 그 흙벽은 아무런 힘도, 그러니까 지붕이 주는 하중을 전혀 받질 않습니다. 그냥 발로 뻥 치면요, 진짜 힘센 사람이 치면 퍽 하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냥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기둥이 그 지붕의 힘을 모두 다 지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을림 기둥은요, 이렇게 바라볼 때 말이죠. 앞에서 그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그 엄청난 그 지붕의 무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위에서 그 하중이 막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일직선의 기둥들이 딱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그러니까 기둥이 그 무거운 지붕을 퉁 받는 느낌. 퉁 받아서 약간 그 배가 슬쩍 나온 그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어떤 지붕의 무게를 좀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느낌. 그러면서 아름답고 좀 안정감 있어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을림 기둥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충청남도 예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덕사 대웅전 이게 워낙 번화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찰에 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느낌이 잘 안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덕사에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석가모니 불상을 모셔놓은 대웅전. 사실은 이거 보러 수덕사 가는 겁니다. 야, 정말 이걸 보는 순간요, 좋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와요. 딱 처음 보는 순간 진짜 간결하고 아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면 3칸이고요. 옆면 4칸 크기인데 지붕은요. 사실은 그 수덕사 대웅전의 그 아름다운 미적 감각은 가운데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면에서 볼 때, 건물의 그 옆면에서 볼 때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옆면에서 보세요. 자, 옆면에서 볼 때요. 그 사람 인자 모양을 한 그 맞배 지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맞배 지붕을 갖추고 있는 듯하지만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때요? 그죠? 지붕 한번 보세요. 그 한 날개처럼 쫙 펼쳐진
저 모습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거 감상하다 보면요. 아, 정말 이 사찰에 온 보람이 있구나.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대웅전은요, 지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목조 건물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40년에 수리하다가 묵서명이 발견이 돼요. 건축 연대가 1308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상북도 안동과 영주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까지 둘러보면서 고려의 그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고려의 그 목조 건축물 중에 사찰이 아닌 건물도 있습니다. 강원도 그 강릉에 가시면요, 오랫동안 그 강릉 객사문으로 불린 그 임영관 산문이 있어요. 이 객사는요, 중앙에서 온 관리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임영은요, 옛 강릉의 이름인데요, 바다와 닿아 있는 고을이다 라는 뜻입니다. 산문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아한 그 맛배지붕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런 맛배지붕의 주심포 양식으로 지은 건물로 정면에서 보면요, 정말 역시도 마찬가지로 둥근 베을린 기둥이 보이거든요. 이 기둥 덕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 아닌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그 대표적인 건축물로는요, 바로 여기 성불사 응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황해도에 있어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역시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제 퀴즈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에 나타난 목조 건축 양식, 이제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주심포 양식입니다. 이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고려시대의 그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늘 그 부석사 얘기할 때 하는 여담이 있어요. 이 부석사 이 답사를 하실 때는요, 매표소에서 이제 표를 사고 좀 올라가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계단 이렇게 오르다 보면 다리도 좀 아프고, 무량수전 어디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막 한숨 쉬면서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딱 뒤돌아보는 순간 말 못합니다. 궁금하시죠? 주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려의 건축물들은요, 직접 가서 보면요, 정말 이 들을 때와는 느낌이 참 많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면 목조 구조의 어떤 그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별다른 장식도 없어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받죠. 백문이 불여일견.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석사 무량수전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 네, 안녕하세요. 금요쌤 최태성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딱 얘기할 때 단아하다, 소박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표현은요, 적어도 고려시대 문화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 문화재의 그 상당수가, 남아있는 그 문화의 상당수가 왕실과 그 귀족의 그 요구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단아하다, 소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고려의 어떤 그 예술 수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 말은 건 무슨 말이냐면 지배층들이 또 이 문화를 감상하는 능력 역시 높아졌다. 왜냐하면 문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그 문화재가 또 발달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고려의 그 문화재 중에 단연 돋보이는 조각, 공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한번 볼게요. 자, 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고려 때 만들어진 이 불상은요, 얼굴이 너무 커서 저랑 비슷해요. 그 몸 전체의 그 균형미는 다소 떨어진다고 지금 하죠. 하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분방함과 그 어떤 그 지방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느낄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5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탁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오늘 이 고려의 조각과 공예 품절 이렇게 쭉 불상을 볼 텐데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 답이 무엇일지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불상부터 한번 볼게요. 이 고려 불상은요, 초기, 중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철불, 철을 녹여서 만든 그런 철불이 여기저기 세워집니다. 그중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광주 충궁리의 그 하사창동에 있는 철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불상은요, 높이가 2.85m입니다. 제가 지금 키가 2m니까요. 네, 어쨌건 제 키, 와우, 뭐 엄청나게 높은 그런 불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무게가 6.2톤입니다. 와, 엄청나죠. 근데 원래 이게요, 어디 있었냐면 경복궁 내 그 박물관 지하 1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용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6.2톤짜리 그 철불을 옮기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들어서 올리지 뭐 그냥 포크레인 뭐 이게 찝어서 올리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 대공사를 지금 해야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철불을 이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예 박물관 동쪽 콘크리트 벽을 뜯어내요. 박물관 벽을 뜯어내가지고 길을 만드는 그 모의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이게 참 이동하는 것도 좀,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동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시대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철불을 만들었을까? 석불도 아니고 금동도 아니고 철불을 왜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하면,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자, 후삼국 전쟁이 이제 끝나자 왕건이요, 전쟁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무기를 모읍니다. 자, 그 무기, 그 철을 녹여서 바로 평화의 상징, 이제 무기에서 평화의 상징 부처님을 만든 것이죠. 정말 이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그 자기가 정권을 잡은 이상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평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이 왕건은요, 바로 이 불상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왕권 강화를 노린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려는요, 철불 말고요, 거대 석불도 만들게 됩니다. 그 논산 그 관촉사에 가시면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거는 진짜 직접 그 앞에서 보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에요. 예. 흔히 이제 옛날에는 은진미륵불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요, 높이가 무려 18m. 18m에 이르는 정말 거대 석상입니다. 요게 이제 그 건물 높이로 본다면 한 6층 정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진짜 한번 직접 가보셔야 돼요. 저는 뭐 맨날 이렇게 국사책에서 사진으로 볼 때는 사진 속에 있는 불상이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얼마나 크겠어? 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보면요, 우와, 이렇게 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불상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의 불상,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불상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불상, 대표적인 석굴암 본전불,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근엄한 얼굴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딱 고려시대 불상 넘어가요.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박장대소합니다. 막 웃어요. 막 뭐야 저거 막 이런 식으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의 그 석굴암 본종불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 아마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좀 잘 만들었는데? 되게 멋진데? 그렇군. 뭐 이런 느낌 듣다가 갑자기 이 불상 나오니까 좀 튀잖아요. 그죠? 일단 얼굴이 커. 너무 커. 예, 그러면서 이 비례도 좀 맞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 이 얼굴이요, 몸 전체 그 4분의 1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에 비해서 큰 편입니까? 저도 이렇게 얼굴이 큰 편인데 이분은 더 크시죠. 그죠? 옆으로 보면 이제 긴 눈, 또 넓은 코, 꽉 담은 입. 좀 이렇게 과장돼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쩌면 전체적인 모습을 봐도 이 몸체가 좀 하나의 어떤 기둥!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쭉! 그 기둥 속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이러면서 사실 좀 사실감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부처님은 이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법당이 아닌 뜰에 나와 있을까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통일신라 시대의 그 불상처럼요, 정말 균형미와 완벽미를 추구한 게 아니라 고려 불상은 파격미, 개성미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방 호족들,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 호족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거든요. 그 지방 호족들의 어떤 그 진적인 기상 또는 지방 호족들의 어떤 그 색깔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는요 정말 그 재미있는 그 개성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그 속물들이 정말 전국 곳곳에 있어요. 정말 고려불상 나름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 개성미가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 들어와서 표현하는 그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불상은 전 정말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륵불을요 돌기둥에 조각한 것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처님이야? 이 돌로 만든 장승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굉장히 어설프고 투박한 그 멋을 풍기고 있거든요. 이런 석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산의 동고돌이. 일단 이름도 약간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동고돌이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이 두 석불 사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냇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설화에 따르면 동지섣달에 시냇물이 이제 추워서 얼 거 아니에요. 얼면 두 부처님이 얼음 위로 걸어가서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땡! 부처님이 무슨 사랑을 나눠!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처님의 그 입상에 투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제 고려시대 불상은요 이렇게 참 파격미, 개성미, 거대미 이런 어떤 여러 특징들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고려는요 이 불교와 관련해서 좀 작지만 좀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공예품 굉장히 많습니다. 예불을 드릴 때 그 필요한 그 향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또는 그 물을 담아두는 정병 그리고 이제 귀족이 자신을 위해서 금이나 청동으로 만든 이런 탑 이런 것들이 정말 고려의 그 뛰어난 공예 기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비색으로 유명한 청자, 뭐 청자야 뭐 정말 고려를 대표하는 그런 공예품,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자는 사실 고려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고려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중국 시대 이미 남북조 시대 그 이전에 청자를 만들었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일신라 말기에 청자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청자를 그 제작하는 기술이 안정되면서 아주 빛깔과 모양이 아주 세련되게 정착된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지금 청자, 사자 그 장식 향로인데요. 이 뚜껑 한번 보세요. 뚜껑에 그 사자 모양의 그 조각 장식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조각되어 있죠. 고려는요, 이런 그 청자 제작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중국에서 온 그 사신한테도 아주 깊은 인상을 주죠. 훌륭한 청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그 청자를
이 본 고려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여행기인 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 상감청자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려인이 푸른빛 자기를 귀히 여겨 비색이라 일컫는다. 근래 제작이 공교로워지고 색깔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자 제작에 자신감이 생긴 고려는요, 금속 공예에 쓰던 상감기법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청자에 요걸 적용해가지고 드디어 상감청자를 만들어냅니다. 상감청자. 정말 이 고려 청자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문양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 정말 빽빽하게 지금 채워 넣는지 정말 대단하다. 고려의 귀족들은요, 이런 그 화려한 그 아름다움을 정말 일상적으로 즐겼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자, 이것은요,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입니다. 이 고려시대의 그 제작자 대표적인 금속 공예품인데요. 그 제작 기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갈대가 우거지고 이 수양버들이 늘어진 언덕. 그 주위로 오리를 비롯해 물새들이 날아오르는 풍경이 아주 서정적입니다. 먼 산에는 말이죠, 이렇게 줄지어 철새도 날고 있고요. 물 위에는 사공이 조각배를 탁 젓고 있네요. 아, 그냥 한 폭의 그냥 그림이야, 그림. 그죠? 자, 이들은 모두요, 청동 바탕에 아주 얇은 그 홈을 파낸 후에 0.5mm의 그 가느다란 그 은실 있잖아요. 은실. 은으로 만든 그 실. 그걸로 이걸 메워서 만든 그 문양들입니다. 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입사. 예,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감 기법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흑토나 백토 대신 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지금 발전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 앞에서 그 칠지도 기억나시죠? 거긴 금으로 글자를 이렇게 금을 새겨 넣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아, 정말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은으로 또 이렇게 문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아, 멋있다. 자, 혹시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나전칠기 한번 볼게요. 아마도 할머님 때 그 장롱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 장롱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 굉장히 좀 너무 구식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전복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그 껍질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색깔이 너무 곱죠. 그거를 얇게 떼가지고요, 가구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바탕을 직접 새겨서 상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칠 바탕 위에 그 자개를 붙이고요, 다시 또 칠을 올린 뒤 표면을 연마해서 무늬가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이 고려 나전칠기 솜씨는요, 넘버원, 세계적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기에는 좀 약하고 또 재에 취약한 나전의 특성 탓에 이 보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전해온 작품 수는 좀 적어요. 좀 아쉬운 일이죠. 자, 정말 이 고려 공예품들 대단한 기술입니다. 정말, 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고려인들의 어떤 그 예술품을 바라보는 안목과 만드는 능력,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지금 여기 얼굴이 너무 커서 이 몸 전체의 균형미는 다소 좀 떨어지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불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바로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고려 초기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죠.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그럼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은 지금 이제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2번은 뭘까요? 요건 이제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규모가 크고 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통일신라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죠. 자, 3번 기억하세요? 그렇죠.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4번이 바로 석조미륵보살 입상이죠. 5번은 요거는 경주 석굴암 본尊불상입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그 조각과 예술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려만의 그 독특하고 세련된 문화재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뭘까요? 아마도 이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동아시아의 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고려는요, 외국과의 교류에 정말 적극적인 열려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예선강 하구에 있었던 그 국제무역항 병란도를 통해 가지고 송, 일본 물론 이슬람 국가들과도 무역을 했었죠. 거란, 여진, 그리고 세계 제국으로 발전했던 원과도 정말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그 국제 교류를 통해서 국제 감각 키웠고 덕분에 그 고려의 이름이 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르는 그 영어 이름 코리아, 요게 이제 바로 고려에서 비롯됐잖아요. 네, 오늘 이 살펴본 문화재들 통해서 정말 그 코리아에 담겨 있는 천년 전 고려, 그 고려의 저력을 느껴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